도쿄 국제안보 포럼이 열리는 컨퍼런스룸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글로벌 정세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지칠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유럽 출신의 정치학자 알렉산드르 르클레르는 차가운 시선으로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국제정치와 법률을 연구하며 각국의 권력 구조를 분석하는 전문가로 강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다. 이번 포럼에서 그는 한국의 지칠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예상 외의 이야기가 그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미국 상원의원 헨리 메갈리스터와 일본의 군사전략가 유즈키 타카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지칠 가입을 논의하기엔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한국의 차세대 외교관 정윤성은 국가 경제력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강조하며 지칠 가입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던 중 일본 측 패널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놓는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알렉산드르는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린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질문을 던졌지만 일본 측 인사는 애매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정윤성의 표정도 굳어진다. 그날 밤 알렉산드르는 정윤성과 비공식적으로 만난다. 둘은 포럼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가지만 정윤성은 신중하게 말을 아낀다. 그러나 그가 내뱉은 단 한마디는 알렉산드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서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대통령 윤석민의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은 신문 절차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한다. 대본을 읽는 것 같아. 재판관들은 변호인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짧게 대답하며 미리 짜인 흐름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내부에 TF팀이 존재하며 이들이 모든 절차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TF를 주도하는 인물은 법조계에서 극단적 정치 성향으로 알려진 문영배. 그가 주도하는 팀이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을 컨트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려는 변호인단의 시도는 철저히 차단된다. 대통령 측 변호사가 헌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항의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하게 말한다. 이것이 소송 지휘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변호인들은 깨닫는다. 이 재판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다. 광장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탄핵 찬반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이미 결정된 각본이 흘러가고 있었다. 알렉산드르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그는 직접 서울로 가서 이 문제를 파헤질 결심을 한다. 그러나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진실을 파헤치는 순간 그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렉산드르 르클레르는 도쿄에서의 포럼을 마치자마자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말, 그리고 정윤성이 내뱉은 의미심장한 한마디. 지금 한국에서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수많은 국가의 권력 구조를 분석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탄핵 심판은 무언가 이상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그의 지인은 한국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박준영 변호사였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박준영과 접촉했고 급하게 만남을 가졌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야, 알렉산드르. 그렇다면? 나는 이게 단순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당연하지. 이건 권력 투쟁이야.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기획된 시나리오라는 점이야. 박준영은 휴대폰을 꺼내 몇 가지 기사와 문서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은
전부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인물들이야.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법관이지만 그들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TF팀이 있어. 알렉산드르는 이미 도쿄에서 이 TF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TF팀이란 게 정확히 뭔가? 정확한 명칭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태스크포스 TF. 공식적으로는 재판관들을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을 통제하는 세력이지. 특히 TF팀장인 문영배는 정치 성향이 극단적인 인물이야. 그는 과거 특정 정당과 가까운 관계였고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지. 알렉산드르는 문서를 넘겨보았다. 그러면 이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군. 문제는 더 있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청해도 묵살당하고 있어.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거부되고 반대 측 증거만 채택되는 식이지. 알렉산드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그냥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이군. 그런데 도쿄 포럼에서 일본 측이 이 문제를 언급했어. 그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커. 해외 정보기관들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약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이 사태를 이용하려 하고 있는 거야. 일부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 탄핵이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지. 알렉산드르는 문서를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다.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날 밤, 그는 박준영과 함께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광장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도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는 경찰들이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규모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양분된 상황이야. 알렉산드르는 웅성거리는 군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던 중 무대에서 한 사람이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강대훈 교수였다. 그는 헌법학자로서 이번 재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인물이었다. 강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세력을 위한 것입니다. 환호성과 함께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반대측 시위대에서도 거친 야유가 들려왔다. 강대훈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이 재판의 공정성을 누가 보장합니까? 대본을 따라 진행되는 재판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물병이 무대를 향해 던져졌다. 경찰들이 즉각 움직이며 긴장을 높였고 시위대 사이에서는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위험해. 박준영이 알렉산드르를 밀어냈다. 몇 초 후 연단 위에서 폭죽 같은 소리가 울렸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고 시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들은 곧바로 진압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해지고 있었다. 이건 계획된 도발이야. 알렉산드르는 직감적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누군가가 시위를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곧장 박준영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익명의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진실을 찾을 것이다.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의 심장부, 헌법재판소 내부로 직접 들어가 이 모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은 단순한 정치적 음모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걸린 거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렉산드르 르클레르는 서울에서의 긴박한 시위를 경험한 후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 내부에 침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헌재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 관계자와 접촉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날 밤 그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신이 찾고 있는 정보가 있다. 헌재 내부의 자료를 원한다면
내일 자정 남산 아래에서 만나자. 알렉산드르의 직업상 익명의 정보원이 접촉해오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자정이 되자 그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도로 끝. 낡은 벤치에 후드티를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당신이 알렉산드르인가?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 당신이 나에게 정보를 준다고 했지. 헌재 내부에서 일하는 연구관 중 한 명이다. 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에는 헌재 내부에서 작성된 비공개 문서와 TF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각본이었다. 각본이라고? 그래. 헌재 재판관들은 겉으로는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이 배후에서 재판을 조종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법의 심판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이야. 알렉산드르는 USB를 손에 꼭 쥐었다. 하지만 그는 곧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을 감지했다. 조심해. 넌 이미 눈에 띄고 있어. 남자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더니 황급히 사라졌다. 그 순간 검은 SUV 한 대가 길가에 서더니 두 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알렉산드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곧장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다. 잡아! 뒤에서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온 경험이 있었다. 그는 빠르게 미로 같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 몸을 던졌다. 박 변호사, USB를 받았네. 지금 당장 분석해야 해. 박준영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USB를 확인한 순간 그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건 단순한 탄핵 심판이 아니야. 문서에는 헌재 내부의 TF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탄핵 심판 일정과 판결문 초안이었다. 판결문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니. 박 변호사가 분노했다. 이건 말 그대로 대본이군. 알렉산드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문서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단순히 TF팀이 만든 각본대로 판결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대본이 법을 대신하고 있다.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거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계획이 특정 세력과 외부 국가의 개입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었다. 박 변호사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여기 봐. 이들은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 뒤에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려는 더 큰 계획이 있어. 그리고 일부 국제 세력이 이 과정에서 개입하고 있어. 알렉산드르는 문서를 읽으며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하면 그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하겠지. 지금도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순간 박 변호사의 사무실 창문이 흔들리더니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다. 엎드려. 알렉산드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누군가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알렉산드르는 즉시 박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복사하고 여러 언론사에 익명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이 정보를 기사화하기를 거부했다. 미디어까지 장악당했군. 박 변호사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방송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연락을 준 곳은 독립언론사 강대훈 교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었다. 그는 탄핵 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을 요구해온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USB에 담긴 문서와 분석 자료를 그에게 전달했고 강 교수는 곧바로 이를 방송에서 공개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탄핵 심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헌재 앞에서는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그날 밤 강대훈 교수의 방송국이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습격당했다. 알렉산드르는 곧장 방송국으로 향했지만 현장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장비가 부서지고 자료들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들은 절대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제 그는 단순히 취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로 들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알렉산드르는 헌법재판소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일수록 그의 목숨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보전하고 떠날 것인가. 그러나 그가 떠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무너질 것이다. 그는 단 한 가지를 확신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막이 펼쳐지려 한다. 알렉산드르 르클레르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그동안 모은 증거와 비밀 문서,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모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이를 국회와 국제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에 동시 배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권력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알렉산드르가 머물던 호텔방이 습격당했고 박 변호사의 사무실도 강제로 수색당했다. 언론사들은 여전히 보도에 소극적이었고 경찰과 검찰조차 이 사건에 손을 대지 않으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양심적인 한 명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헌재는 독립적이지 않아.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고 우리는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 재판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에서 벌어진 조작과 정치적 개입을 폭로했다. 이 증언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의 발언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헌재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람들은 헌법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여론이 급변하자 정치권도 빠르게 태도를 바꿨다. 여당과 야당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헌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TF팀의 활동이 전면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헌법재판소장은 사퇴를 발표했고 조작된 재판 과정에 연루된 연구관들과 재판관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알렉산드르는 조용히 서울을 떠나려 했다. 그는 이곳에서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고 더 이상 남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떠나는 날 그는 박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앞을 찾았다. 거기에는 여전히 국민들이 모여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진실은 묻혔을 거야. 박 변호사가 말했다. 알렉산드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그저 한 명의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라보았다. 법치는 다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인가? 하지만 그는 믿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있는 한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을 것이다.